북러 정상회담 얘기 많은 분들이 다른 언론에서도 네. 또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한번 저희들이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24년 만에 방북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24년 만에 방북. 이 24년의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푸틴이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는 네. 러시아가 거의 망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아. 1999년이니까. 그 옐친이 또 네. 윤석열이랑 비슷했죠. 비슷했죠. 술 처먹고. 러시아를 거의 미국에다가 넘겨가지고 네. 러시아가 거의 하류 국가로 전락하게 아하. 했던 상황 아닙니까? 네. 그때 러시아를 인계받은 게 이제 푸틴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방문한 나라가 바로 이제 조선, 북한이죠. 아, 그런 거였습니까? 네네네. 네. 제일 처음으로 갔어요. 제일 처음으로. 그때 푸틴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미국이 세계를 완전히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초대형 국가, 네네. 초인류 국가, 뭐 강대국으로 등장했고 한마디로 미국의 일극 패권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거든요. 네. 2000년이면 소위 뭐 3대 악의 축을 떠들면서 미국이 그랬죠. 마음대로 전쟁을 벌이고 폭정의 있다. 전초기지 막 이런 얘기 할 때죠. 그런 상황이었고 러시아는 쑥대밭이 돼 있는 상황이고 북한도 사실상 고난의 인군의 후유증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기 힘든 네. 시점에서 두 나라가 상태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조건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네. 이때 북을 찾아가요. 아하. 그래가지고선 이때 공동선언을 네. 하는데 이랑에 뭐라 그랬냐면 네. 두 나라가 힘을 모아 향후 다극 세계를 창설한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충격적인 얘기인데 아니 다극화 얘기가 이미 그때 나온 거라는 겁니까? 다극화가 지금은 유행처럼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쓰이잖아요. 네. 언론에서든 일반인들도 얘기해요. 이제 다극화. 그러던데요. 경제 기사 보면은 뭐 완전히 네네네. 이제 다극화 얘기가 푸틴이 뭐 일반 용어던데요. 대놓고 워낙 많이 얘기도 하니까. 아하. 근데 2000년에 이 얘기를 한 경우는 없었어요. 어. 특히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국가 간 그러네요. 조약에 이게 등장했다는 것은 최초의 일조에 등장했다. 네, 최초의 일이라고 아. 봐야 되겠죠.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음. 아마 북한은 미국의 일국 패권이 무너지고 세계가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네. 유일하게 개긴 나라 아닙니까? 끝까지 90년 내내가 좀 그런 네네네. 대결의 상황이었죠. 그렇죠. 아주 위험한 전쟁까지 갈 네네. 뻔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유일하게 덤볐던 반미 반제를 외쳤던 그런 나라입니다. 네. 푸틴이 거길 찾아간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얘기를 나눴겠죠. 지금은 미국 패권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장차 미국은 결국 쇠락할 것이고 제국주의니까 네네. 세계는 바뀔 거 아니냐. 그럼 바뀌는 미래의 세계는 어떤 곳이 될 것이냐. 그게 다극화 얘기가 나온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저는 푸틴이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다극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네. 약속을 했다고 봅니다. 네. 만들자고. 어. 그랬는데 네.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예. 우여곡절을 겪었죠. 러시아도 좀 미국의 정면으로 맞서는 건 부담스러운데. 사실 그게 좀 약간 저도 궁금한 점이에요. 네. 그러면은 사실 러시아, 중국이 다 북한 못 살게 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미국이랑 같이 한 편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랬죠. 유엔 그 네. 안보리에서 제재 네. 같이 동참하고. 네. 그 지금 미국이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야, 너네 그때는 한 편이었는데 지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왜 자꾸 네. 그래? 약간 그렇게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푸틴이 그 당시에도 푸틴, 지금도 푸틴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마음속으로는 그거에 동의했는데, 그래서 조약에도 그걸 넣었는데 막상 돌아오니 녹록치 않은 거죠. 그걸 현실이 하는 녹록지 게. 않다.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그거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러시아를 엄청난 속도로 개혁을 해서 소위 군대를 강화하고 예. 또 뭐 미국 세력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러시아를 정상화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와중에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긴 부담스러워서 약간 이제 우여곡절 동요하는 모습도 보였죠. 네. 근데 북쪽에서는 계속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허. 그래서 24년 정도 지나면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상당한 강국으로 부상을 했고 아하. 북한도 고난의 인군의 그 어떤 후유증을 털어내고 핵무장 국가로 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신냉전 정책으로 인해서 코앞에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죠, 나토가. 예.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은 그 당시 결심을 한 거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밀고 들어오니까
이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네. 싸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결심을 한 거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특수 군사 작전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러시아는 확실히 결심했을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제대로 싸워야 되겠다. 아하. 그러면서 북을 방문하게 된 거고 이번에. 예.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준비기가 끝난 거죠. 사실은 다극 세계 창설을 약속했지만 네네. 그동안은 힘 부족이라든가 정세의 문제로 인해서 전면화시키지 못했는데 네. 이제는 그걸 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두 국가가 전략국가들도 핵을 갖고 있는 두 국가가 실천 단계에 들어서자.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이번 조로 성명이다. 네. 북러 성명이 회담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이런 게 나옵니다. 푸틴이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가기 전에. 네네. 거기서 다국화가 나옵니다. 또 북한은 네. 다국화된 세계 질서 수립하는 걸 방해하려는 서방의 단호히 반대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또 푸틴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다국화 세계 질서를 깨는 데서 네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데서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어. 라고 서로 이제 다국화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해요. 예.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서방 통제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제재 같은 거 반대하고 네. 그다음에 유라시아 안보 구조 건설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번 조약에 거의 다 나왔죠. 예. 자, 그리고 이번 조약의 서문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패권주의 반대한다. 일극 세계 질서 반대한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겠고 국제법 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 수립한다. 또 예. 다국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네. 다국화 세계를 수립하겠다. 그래서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하겠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조선과 러시아 관계, 북러 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아하.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네.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보기에는 미국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얘들 이제 끝났다. 어허. 패권이 무너졌다. 예. 이제 이렇게 보는 거, 곧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네. 그러고 하면 이제 다국화된 세계가 열릴 거 아닙니까? 예예. 그 세계에서 그럼 그 세계를 누가 주도해 나갈 것인가? 인류 미래와 이제 걸린 문제겠죠. 네네. 거기서 북과 러시아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둘이 합의를 한 거라고. 이번 조약이 그런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허. 그러니까 두 나라 간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자꾸 국제 얘기, 미래 얘기, 아. 다국화 얘기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언론들 보니까 이제 이번 북러 조약이 이제 군사적인 부분 사실 이거를 이제 제일 많이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좀 깎아내리고 싶은 쪽에서는 이거 돈 없으니까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러시아에 기대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네. 근데 대체로 이제 좀 전문가들의 분석은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다극화 조약이다 네, 다극화 맞습니다. 관련된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이제 그런 다극화 세계를 이끌어 나가자고 하는데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는 좀 큰 나라니까 네. 얘가 뭐 끄떡끄떡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러시아랑 중국이랑 그런다면 모를까 이게 북한이랑 러시아랑 이렇게 한다 이게 조금 이제 선뜻 사람들이 네. 생각했을 때는 네. 중국이랑은 그런 조약을 맺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네. 중국이 좀 껄끄러워했죠. 그 이번에 굉장히 이제 북한이랑은 이렇게 맺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왜 푸틴은 이 저 조그마한 나라인데 예를 들자면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이런 조약까지 맺는지 네. 네 어떤 게 뭐가 있길래 그게 이제 네네. 서방 세계나 한국에서 네네 북한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크건 작건 상관없이 네. 핵무장에 성공한 국가입니다. 지구상에 핵무장에 성공한 국가가 5개가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예. 물론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더 있어요. 이스라엘도 갖고 있고 파키스탄도 몇 개 더 있는데 투발 수단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국제 무대에서 핵무장 국가임을 자처하는 나라는 5개밖에 없었고요. 북한이 거기에 합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핵무장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는 의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딱 그 나라들이거든요. 예. 핵무장 국가들. 그러니까 원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들어갈 능력이 된 거죠. 이제. 예. 근데 왕따를 좀 당했던 건데 어쨌든 그런 것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남쪽에서는 북쪽의 군사를 계속 과소평가하지만
바로 전에 국방장관이었던 러시아의 쇼이구가 예. 북에 열병식에 가서 작년에 갔죠. 작년에. 네, 가서 뭐라 그랬냐면 세계 최강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그게 그런 표현을 했었죠. 맞아요. 러시아 군대가 세계 최강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사실. 아하. 그리고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러시아. 실제로 지금 이제 네. 나토 전체 연합군대랑 싸우고 있는 셈이지 않습니까? 러시아 혼자. 박살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 자부심이 있어요,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근데 쇼이구가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 얘기는 빈말은 아니다. 빈말은 아니다. 네, 쇼이구가 그냥 조우라고 덕담해 준 건 아니다. 네. 실제로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네.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는 다 끝난 건데 상황이 종료가 된 상황인데 네. 미국이 계속 확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하. 나토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예. 나토를. 그래서 나토를 밀어넣기 위해서 지금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크림반도에서 민간인 학살도 했었죠. 이건 이제 뭐 에이테크슨가 하나 날라왔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도 어허. 미국이 똘마이를 다 끌어모아서 러시아 압살 작전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그게 뭐 유럽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한국 전선에서도 될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반제 동맹을 강하게 구축하고 정면으로 맞설 필요가 제기되죠. 그러니까 암묵적인 뭐 우호 지원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그렇게 나토가 참가해서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되는 예견되는데 네네. 이쪽도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 동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푸틴이. 그럼 이제 찔러 보겠죠. 근데 중국은 우리는 좀 미국이랑 당장 맞서기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나라니까.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우리는. 네. 그리고 뭐 당장 미국이랑 전쟁하기엔 좀 껄끄러워요. 네. 이런 나라니까 중국은 안 됐던 거고. 북은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네. 계속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군사력도 강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제일 순위가 될 수밖에 없죠. 1순위가. 그래서 네. 타진을 한 건데 사실상은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뭐예요?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요? 북의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 중국이 그래서 거절한 거 아닙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네, 그렇죠. 만약에 조약을 체결했다, 군사동맹 수준으로 올라갔다, 네. 서방이랑 붙는다, 나토랑 네.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네. 뭐 파병을 할 것 같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던데요. 파병은 둘째쳐도 어쨌든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돼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세계대전인데요. 세계대전이다. 네,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한 연합 세력과 북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합 세력이 예. 충돌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부담스럽죠. 북한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아무래도 전쟁하는 나라에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예. 확전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거 마다하지 않고 한 거란 말이야. 예. 러시아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뭐 과감하게 한 거고, 제가 볼 땐 러시아가 다음으로는 이란 가서 그걸 하려고 그럴 거예요. 러시아가. 네, 네네. 이란하고도 북쪽과 유사한 수준의 예. 동맹을 맺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네. 연합 세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네.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전쟁이 터지면 중국도 나토가 참전할 경우 참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 대전화되면 네. 중국도 그때는 방향을 잡겠죠.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절박한 면이 좀 있었다. 북과 이걸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의 미래 이런 것도 대비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협력하고 할 만한 나라 네. 그런 나라가 이제 북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보통은 이제 우리는 북한이 아쉬워서 네. 러시아에 이렇게 뭐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을 것이다라고 네. 하는 거 선생님 말씀은 오히려 러시아가 네네. 아쉬워가지고 북한에 협조를 요청한 그런 것도 있는 거네요. 그게. 뭐 사실 북쪽은 나중에 해도 돼요 이거. 꼭 지금 안 해도 돼요. 네네. 근데 지금 했다는 것은 네. 위험을 감수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하고. 자,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북러 간의 이 정상회담은 단순한 뭐 군사 동맹 수준을 넘어서서 미래의 세계 질서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놓고 회담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러시아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예. 나토가 끼어들어도 나토를 꺾어야 됩니다. 네. 반대로 북은 이 역할을 해내려면 네네. 세계에서 다극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북러가 하려면 네. 러시아는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북은 미국을 꺾어야 됩니다. 한반도에서. 네. 그래서 아마 그거 시작될 것 같아요. 미국을 꺾고 제압하기 위한 일련의 군사행동 같은 것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지금 이번 주 상황하고도 연결이 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북러 회담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몇 가지 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던데.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도착했는데 새벽에 왔어요. 네. 이거 굉장한 결례라고 보여지는데. 네. 네, 언론에서도 막 그걸 좀 다루긴 했습니다. 네. 이 지각대장 푸틴 또 늦게 왔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원래 푸틴이 좀 상대를 제압하려고 좀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런 거는 네네. 회담장에서 네. 약속 회담장에서 네. 늦게 도착해가지고 기다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수법이었는데 이게 비행기가 지연된 거는 일이 많아져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근데 이제 언론들이 그렇게 다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루고 싶었는데 푸틴이 비행기에서 내려오는데 좀 뛰어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제 못 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북미 간 아니 북러 간에 네, 뭔가 힘겨루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늦게 한 거 아니냐. 네네. 그랬는데 회담 결과 조약은 뭐 말할 것도 어마어마하게 없고.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싹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고 뛰어내려오는 장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그 차를 타는데 서로 이제 양보하는 장면이나 네, 그렇죠. 같이 탔어요, 선생님. 저는 이거는 2000년 정상회담 당시에 그 김정일, 김대중 네. 두 정상이 이제 같은 그 차를 타가지고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야, 도대체 그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렇죠. 차 안에서. 저건 도청도 안 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통역도 필요 없이 네. 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네. 이게 원래 남북이 해야 될 모습을 북러가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뭐 할 얘기가 아주 많았을 것 같아요. 뭐 그 사실 그 전에도 한 번 만났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러시아 갔었을 때 예. 만났었으니까 이제 마저 마무리를 짓기 위한 회담인데 할 얘기가 오죽 많았겠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차까지 같이 타면서 얘기를 했고 네. 또 대단히 친밀한 관계라는 걸 과시한 측면도 있죠. 네. 이걸 보고 제일 저는 질투 뿜뿜했을 사람이 트럼프일 것 같아요. 트럼프 자기가 타고 싶었는데? 트럼프 나도 저거 해보고 싶었는데. 트럼프가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회담할 때 자기 차 보여준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자랑했죠. 그거 그러네요. 차. 그 무슨 뭐 차 이름이 뭐 무슨 뭐 짐승 이름이었는데. 네, 저도 그 차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득대인가 울프인가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대통령 전용차라 맞아요. 문 열고 보여줬죠. 문 열고 타보라 그러고 막 앉아보라 그러고. 기억나네요. 네. 그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 트럼프는 친밀감의 과시였던 거잖아요. 네, 차도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근데 푸틴은 차를 그냥 선물을 해주네. 맞아요. 자기는 그걸 보여줬는데 그것도 2대나. 이번에 새로 한 대 더 한 거죠. 네. 아우루스를. 그러고 좀 둘이 같이 타고 막 자기는 그건 못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지금 막 눈물 뜩뜩 흘리면서 내 친구를 뺏어갔어 푸틴이. 저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돼. 네. 막 그러고 있지 않을까. 제일 슬퍼할 건 트럼프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저걸 남북이 전 모습을 연출해야 되는데 남과 북의 정상들이 저거를 이제 러시아라니까 약간 저는 제가 속상했는데 선생님 말씀은 트럼프가 제일 속상할 거다. 네, 맞습니다.